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헌 논란이 이뤄온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사법부의 책임이 남았습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범죄를 단호하게 심판하라는 책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즉각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헌법을 위반하는 이 악법을 없애기 위해 끝까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위헌성 소지를 최소화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위헌성을 완전히 벗기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선 이 내란 재판부법의 위헌성을 다 제거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법원 예규와는 차이가 근본적인 게 있습니다. 무작위 배당을 하지 않겠다는 점인데 이 지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위헌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뒤로 하고 어제 통과가 결국 됐어요. 네,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안 좋은 선례를 남긴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큰 위헌성의 요지는 뭐냐면 사건이 먼저 일어나서 사건이 재판에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그 재판을 담당할 재판부를 사후적으로 배당한다는 재판부를 배당한다는 거죠.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하는 게 아니고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을 위한 재판부를 만들어서 재판부를 배당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앞으로는 그런 요구가 많아질 거고 이게 사법부의 본질, 공정하고 독립적인 재판 이거를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할지 몰라도 이것이 나중에 보면 국민적으로 상당히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예규라는 대법원에서 예규를 만든다는 부분은 저희가 예규와 법률과 효력은 물론 법률이 높습니다만은 예규라는 것은 자율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이거든요. 예. 국회에서 자율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규칙을 만듭니다. 이 규칙은 국회 전체위에서 통과시켜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정부가 그 규칙에 반하는 입법을 정부 입법안으로 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물론 국회의 법률이 우선적 효력을 갖지만 그 법률이 예규사항을 법률이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 사법부를 존중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깡패처럼 법률로 예규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법률을 만든다는 거 이거는 상당히 안 좋은 전례를 남겼고 당연히 위헌입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는 게 아니라 사건에 재판부를 배당한다는 점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법을 통해 강제한다는 점이 아직 위헌 소지가 남아있다라는 지적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세요? 글쎄요. 지금 만약에 그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대법원에서 예규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로서 위헌이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뭐 대법원 예규도 필요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대법원이 예규를 만들어서 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고 예규가 또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어제 민주당이 주도로 해서 통과시킨 내란 전담 재판부 법과 사실상 뭐 다르지 않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지금 대법원에서 만든 예규가 어떻게 보면은 자율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법의 안정성을 꾀하기 위해서는 법률로서 뒷받침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법원이 예규를 제정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법률안이 사실상 이 위헌성을 완전히 제거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지금은 뭐 어제 통과된 법률안을 중심으로 해서 예규를 일부 수정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강성 지지층 사이에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법원 예규와 내란 재판부 이번에 통과된 게 큰 차이가 없다라는 분석과 함께 그럼 결국 실효성 없는 거 아니냐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좀 더 강한 내란 재판부법을 통과시켰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효성은 있죠. 왜냐하면 그동안 지난 그 내란 재판이 시작된 지 벌써 한 10개월 이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이렇게 예규까지 만들려고 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민주당에서 이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야 이제 대법원이 예규까지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쨌든 대법원에서 그 만들어진 예규가 이 위헌성을 완전히 제거한 것이라면 그 부분을 통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것,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추동할 수 있게끔 동력을 부여했던 민주당의 내란 전담 재판부법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저희가 생각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뭐냐면 대법원 예규는 일단 14개 현재 고등의 형사재판부가 있는데 예. 이거를 2개를 늘린다는 거예요. 16개로 하고 무작위 배당해가지고 만약에 그중에 C 재판부로 그 내란 그 사건이 배당이 됐어요. 그럼 그 재판부를 전념 재판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거기 갖고 있던 다른 사건들을 다른 부로 보내고 다르잖아요. 이거는 무작위 배당을 원칙을 지키는 거고. 자,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14개에서 16개 늘리면 2개 재판부가 늡니다. 예. 그럼 2개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우리 국민 피고인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념 재판부를 만드는 게 무조건 좋지만, 그렇지만 만약에 판사가 수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그 판사들은 다른 재판을 그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분들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거고, 이런 고민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런 공세에서도 버틴 건데, 전 그렇게 하면 판사를 늘리세요. 늘려놓고 그다음에 전념 재판부를 만든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그냥 침해하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된다는 거죠. 대법원이 무조건 버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직 법안 통과 이후에 공식적인 입장은 없는 상황인데, 내란 재판부 이관 시향이 보류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그 예규가 이제 예규보다 훨씬 더 상위에 있는 법안이 예.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도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것이 공표가 되기 예. 전까지는 법안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뭐 저희가 국회에서 다수의 의석을 통해서 통과시킨 법안이라면 당연히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지금 대법원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 놓은 예규와 이 법안이 사실상 차이점이 없다라고 한다면 대법원의 예규를 이 법안에 맞추고, 또 지금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재판부의 무배당 원칙을 어떤 방식을 통해서 그 효과를 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연구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대법원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재판의 신속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예규를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면서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독재 국가를 향한 나치 법안이라고 규정합니다. 판사는 특별재판부가 이 사건을 내란죄로 처벌하라고 만들어졌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결국 결론이 정해진 재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비롯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법안이 헌재로 가게 된다면 민주당이 그토록 얘기했던 신속한 재판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 이제 헌재로 가게 되면 만약에 그 헌재 가기 전에 절차가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재판부에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하고 예. 그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받아들여지면 돼. 예. 헌재로 가고 그 해당 재판은 정지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재청 신청이 기각되면 헌법소원을 또 제기할 수 있어요.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헌재로 만약에 헌법소원이 계류 중에 있으면 헌재에서 가처분 또 인용할 수가 있거든요.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 해당 법안 자체가 효력정지 가처분이기 때문에 그 이제 재판도 정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마 민주당에서는 이런 계산했을 겁니다. 위헌법률 심판 재청 등을 예상하고 판사회의나 아니면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정하게 되면 예. 판사들 스스로 정한 꼴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들 스스로 정한 것을 위헌법률 심판 재청을 하겠느냐, 아마 이런 계산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나 그것은 전체 판사회의 전체가 다 찬성한 것이 아니고 해당 고등법원의 판사 대부분이 참석을 했지만 전체 찬성한 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고, 어쨌든 민주당의 예상과 달리 진행될 여지도 없잖아 있다. 재판이 정지가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또 풀려날 수가 있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그렇게 싫어했던 그런 상황이 올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저는 본인들의 기대와 다른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에선 위헌 소지 전부 제거됐다라는 입장인데 정말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저희가 그렇게 예. 그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 잘 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 헌법재판소로 이것이 무조건 간다라는 보장도 없는 겁니다. 첫 번째 관문은 일단 재판부가 제청을 인용해야 되는 예. 것이고요. 재판부가 인용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인용이 된다고 만약에 인용이 안 된다고 한다면 헌법 소원한다 그러는데 헌법 소원을 내는 상황 속에서는 그냥 재판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재판이 중단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인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은 변호인 측의 기대감에 불과하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란 재판부법이 결국 수정의 수정을 거듭해서 지금 대법원 예규와 결국 결과적으로 비슷해졌다면 대법원 예규대로 하면 이런 위헌 법률 심판 제청까지 갈 또 위헌 부담도 굳이 떠안을 이유가 없는데 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해서 결국 그 위헌 부담을 결국 떠안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분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대법원이 예규를 민주당이 이런 법안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서 스스로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 예규와 지금 법률안이 비슷하다. 그렇다는 그 뜻은 이 예규 자체 또는 법률안 자체가 위헌성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는 대법원에서 이 예규를 시행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걸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예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법으로 만들어 놨다고 한다는 것은 법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민주당이 이번 내란 전담재판부법을 통과시킨 것은 그 의미가 상당히 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이게 있어요. 뭐 또 문제될 수 있는 게 영장 전담 판사를 별도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일단 보세요. 기소가 됐기 때문에 재판부가 지정이 되는 건데 영장 전담은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영장 내란 사건이나 외환 사건만 전담하는 영장 판사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 배당 절차야 뭐 사무분담이 일환이니까 별도의 위헌 논의가 있고 뭐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거기에 더해서 영장 전담을 다른 사건과 별도로 안는다. 이거 있어 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가 특수법원들은 있죠. 조세법원도 있고 지적재산권 법원도 있고 그런데 영장을 지적재산권을 별도로 영장 심사하는 이런 제도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건 100% 위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헌 지적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법원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면 그거 받아들일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위헌 법률 심판 제청하면 저는 거의 받아들인다고 봐요. 예.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사 회의 등을 통해서 또는 사무 분담위도 판사들이 주로 들어가는데 당신들이 회의를 통해서 정한 이런 룰을 당신들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할 것이냐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민주당 내에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저희가 저런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오랫동안 논의하고 법제사법위원회도 거쳤어요. 그러니까 법제사법위원회라는 게 체계작구 심사 기관입니다. 체계라는 것은 법률 체계 맞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법률 체계 가장 정점인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다 통과시켜 놓고 본회의 직전에 몇 번 바꿔요. 그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은 뭐 하신 겁니까? 저는 이 위원장님 탄핵돼야 된다고 생각해 죄송하지만. 그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아니 본인이 한 것을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해 또 바꾸고 해요. 그러면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통과 직전에 성안된 법안과 달리했던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작구 심사 잘못했다고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자, 본회의 얘기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재판부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동안 발언대에 서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법관들로 구성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판결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산적포로도 국민께 들을 기회를 줘야죠. 기록 세우려고. 저좀 그만 찍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다들 조용히 하세요.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기록 세우려고 한다 이렇게 항의하는 모습도 같이 보셨는데 어제 장도영 대표의 필리버스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도영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처음으로 예. 필리버스터에 참여했고 그리고 24시간을 풀로 채운 첫 번째 기록을 남겼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 모든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장도영 대표의 저 필리버스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로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에 소속된 의원들조차도 저 내용들을 듣지 않고 다 자리를 이석하는 이런 가운데서 이어지는 반대 토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해야 될 것은 필리버스터가 아니고요. 지금 법안의 그 민생 법안들을 본회의에 상정시켜놓고 한 건 한 건 다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런 상황들을 좀 반성하시고 지금 그 민생들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는데 민생 법안 통과에 힘을 좀 쏟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24시간 하시면서 쇼츠 여러 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걸 통해서 저 장동혁 대표가 당내에서의 어떤 리더십의 입지를 굳건히 할 수 있겠다? 저는 일회성으로는 반짝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의 국민의힘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우는 리더십을 갖추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당시에 아마 장도영 대표가 본인이 1번 주자로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것을 당내에 알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당내에서 약속한 바대로 저희는 20명씩 조를 짜가지고 와서 앉아있기로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대표가 나오는지 모르고 20명이 앉아있었던 거고 마지막에 다 끝날 때는 80명 정도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굳이 20명만 왔느냐라고 평가 요소로 삼는 것은 조금 저열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김병주 그 의원께도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김병주 의원이 계속 기다리실까 봐 2번 타자거든요. 김병주 의원께 오랫동안 할 거니까 끝나기 1시간 전에 알려드리겠다라고 해서 가서 쉬셨어요. 근데 저렇게 본인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1번 카메라를 받는 시간을 뺏겼다라는 오히려 본인의 자기 정치 차원에서 그 항의하는 것 같고 저 항의할 시간에 법안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24시간 1분 정도 했던 이유는 이게 국민께 호소드리는 겁니다. 이 법안 자체에 문제가 있잖아요. 저희가 시를 읊었습니까? 소설을 읽었습니까?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다 문제 제기를 했었고 만약에 이 법안 자체가 민생 법안이었으면 대변인님 말씀도 맞죠. 또 하나는 저희가 민생 법안을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삼는 거 국민께 죄송하죠.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삼아도 24시간뿐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민생 법안도 24시간 이후에 통과가 돼요. 그러면 어차피 통과될 거 저희가 국민께 호소드릴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삼는 거 그렇게 욕먹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거 통과 안 된다는 걸 전제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민주당은 오히려 민생 법안 하루빨리 이걸 시행되길 원한다면 저 10개 중에 하나라도 양보 좀 해주시죠.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조목조목 100개, 10개, 200개 하나도 양보를 안 합니까? 전 이런 그 의회 정치 처음 봤어요. 자, 이 소식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을 받아 이용한 정황이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원내대표가 의혹에 대해 묻는 기자 질문에 상처에 소금 뿌리고 싶냐 이렇게 반응을 해서 이 날선 반응에 대해서도 좀 비판이 이어졌거든요. 근데 어떤 상처에 무슨 소금을 뿌렸다는 거예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그 오전에 그 기사가 나자마자 받은 질문에서 아마 저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오후에 본인이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라고 이제 반성의 메시지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저 상황들에 대해서 또 받은 만큼 바로 비용을 돌려주기로 했고요. 앞으로 처신도 신중하게 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피감기관에 해당될 수 있는 곳으로부터 어떤 저런 걸 받고 그걸 또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서 분명히 문제 있다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병기 원내대표께서도 반성의 메시지를 내신 만큼 앞으로 신중을 기하는 처신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당시 숙박 비용이 160만 원이 넘는다는 추정도 나왔는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숙박료에 대해서 30만 원대 초중반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 청탁금지법을 염두에 두고 1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1회에 100만 원 이상의 금품 등을 받게 되면 이게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그걸 인원수로 나눴는지 아니면 그 가격 자체를 낮췄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자 보도 보면 또 이게 1박에 72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2박이면은 140만 원이기 때문에 또 이전에 김병기 원내대표는
쿠팡 뭐 인사와 또 식사한 부분도 구설에 올랐는데 그때도 5만 원 이하로 맞추려고 했는지 3만 5천 원이라고 또 식사 때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정도 되면 뭐 스스로 뭔가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직에 과연 계시는 게 맞는지 이 부분 한번 대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